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드렸던 통일보건의료학교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신곤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저희 학회가 발간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의 기획 의도, 그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왜 한반도 관광공동체 준비를 해야지? 이런 의문들을 좀 갖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의 본질이 뭔가, 이게 분단된 한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한반도 관광공동체 준비인가, 그 코즈 이유에 대한 거를 3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관광공동체가 갖는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식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혹은 인간의 질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거든요. 아파본 적 있나? 아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프다는 것은 단지 신체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심각한 병에 이완된 가족이 있다든지 본인이 그런 질병을 앓았다고 한다면 이게 단지 몸만 아픈 육체의 질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때로는 영적인 고통, 이런 총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좋은 의료인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총체적인 고통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보건의료인, 좋은 의료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학생들과 나누곤 합니다. 자, 분단된 한반도를 제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70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질환자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이 환자가 회복될까?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 환자의 맥박이 뛰고 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돌아오고, 이러다가 인공호흡기 떼고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끔 했던 시기가 있었죠. 몇 번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최초로 있었던 미북 정상의 만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다가 분단된 한반도가 회복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중환자가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남북 관계를 통해서도 또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비관적이다. 이러다가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보건의료인이라고 한다면 이 분단이 초래한 고통, 70년 이상의 중증 환자가 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총체적인 고통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보건의료인들이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마치 중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게 보건의료인의 임무인 것처럼, 분단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보건의료인이라고 한다면 70년 된 중증 환자의 고통의 문제, 그걸 회복시키는 데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인가? 저는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공감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위험의 관리의 측면에서, 세 번째는 상호 이익 공동 번영의 측면에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건의료인들은 고통받는 환자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의료인의 첫 번째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로 보는 것처럼 남북 간의 평균 기대 수명의 차이가 10년이 넘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7배, 모성 사망률, 전염병 사망률이 3배 내지 4배, 북한이 더 높은 걸로 돼 있죠. 이걸 그냥 하나의 수치로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 나의 아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휴전선까지 멀지 않습니다. 6, 70km밖에 되지 않는데 6,
kil로 북녘 땅에 있는 곳에서 나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이 남측에서 우리 땅에서 태어난 것보다 7배나 높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시키는 어머니가 만약 내 가족이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출산하는 어머니일 때보다 3배 정도 출산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남의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마치 나의 가족들, 내 이웃이 당하는 고통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여야지 않나. 그게 바로 우리가 북한 주민의 건강 문제에 관심 갖고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에 나서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사회주권들이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반복이 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화되는 소위 장마당들이 생기고 북한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작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직면한 삼중거라는 저희가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게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속되고 있는 유엔의 제재, 상수죠. 우리가 지금 쉽게 바꾸지 못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바뀔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래서 북한이 그나마 중국과의 교육을 통해서 무역을 좀 유지하고 장마당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들어오고 했던 거가 자발적으로 중국 간의 국경도 폐쇄하면서 그나마 있었던 숨통들이 좁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켰고, 또 한 가지 홍수와 태풍 피해 같은 이런 반복적인 자연재해가 북한에게 특히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최근에 나와 있는 보도들을 보더라도 약들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도 국경 봉쇄로 인해서 평양에서 생필품, 특히 약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될 때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주민의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고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언젠가 하나 될 우리의 공동체 통일을 염두에 둔 우리가 투자하는 거다. 건강한 사람들의 통합이 그게 진짜 건강한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인가? 이거는 위험의 관리 때문입니다.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건 한반도의 땅덩어리입니다.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오는 미세먼지, 한반도를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뭔가를 해야 된다, 중국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더 가까운 땅, 북한발 미세먼지, 남한발 미세먼지를 서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 왜? 미세먼지가 우리들의 건강을 또 위협하는 그런 유해 물질이기 때문이죠. 바이러스나 세균도 마찬가지죠. 판문점이 있고 DMZ가 있고 국경이 분리되어 있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북을 가립니까? 그렇지 않겠죠. 때문에 북한에서 창궐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전염성 질환들. 우리에게 문제되는 또 전염성 질환이 북한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모든 생명은 잇대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생명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까지도. 그래서 One World, One Healt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나 혼자만 건강해서 건강할 수 없다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 이런 곳이 공격당하고 거기로부터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소위 비교적 괜찮았다고 하는 곳에도 질병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곳이 공격당하기 쉽기 때문에 건강의 관점에서도 그런 취약한 곳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측면에서는 사실 북한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북한 주민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으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또 건강해야 북한 주민들이 또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상호간에 가져야 되죠. 그래서 위험의 공동 관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내용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얘기하자면 남북한의 보건의료인들,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공동 연구에 굉장히 가치 있는 R&D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북한에는 이 천연물 신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화된 많은 신약들이 북한에 여러 가지 유엔 제재라는 이유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이제 보건의료인들, 의료진들은 또 자구적인 노력을 위해서 고민하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게 다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천연물 신약 그러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천연물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를 중국의 고전적인 전통의학에 있는 그런 천연물로부터 추출을 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연물 신약들을 우리가 현대화된 과학기술, 의학기술을 통해서 어떤 성분들이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들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면 남북한이 힘을 모아서 치료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아직 치료가 부족한 그런 질병 영역에서의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지난번에 판문점 통해서 왔던 기생충의 문제가 또 됐었죠. 그 기생충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수색식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농작물에 대한 화학 비료 자체도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분변을 통해서 농작물을 키워내는 고전적인 전통적인 방식이 기생충을 또 반복 감염시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생충이 요즘 새롭게 조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뱃속에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이 수십조 개의 소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기생충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생충이 많은 곳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생충 연구를 통해서 현대인에게 많은 병,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남북한 의료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진회생 결핵의 경우도 북한과 우리나라 한반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균이 가장 창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끄러운. 근데 그 중에서도 북한이 우리에 비해서 한 5배, 6배 정도 결핵의 유병률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다진회생 결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보건의료인들의 고민도 거기에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때문에 북한의 다진회생 결핵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한반도의 보건의료인들의 협력 연구로 등장하고, 이것들을 해결을 해나간다면 전 세계의 다진회생 결핵을 해결하는 연구들은 아마도 한반도가 선도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북한은 고립되고 우리는 개방되어 있으면서,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한민족이 70년의 분단을 통해서 질병의 양상들이 달라진 거거든요. 마치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고립된 섬이 현대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과 남한, 우리가 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의학사에 남을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비교 연구의 결과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독특한 코호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꼭지로 한반도 건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2019년 5월 달에 평양에 갔습니다. 그때 5월 4일 날 북한에서 소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 미사일이라는 건 살상무기이지 않습니까? 반생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단거리 미사일, 반생명의 상징인 살상무기가 발사되는 현장에서 저는 북한의 200여 명의 당뇨병 전문가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강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보건의료의 역설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보편성, 시급성, 현실성 있는 꼭지를 통해서 사실은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도주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을 거고요. 남북한 공이 이익이 될 수 있고 상호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유엔 제재 속에서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미북 간의 교류 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협력,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금년에는 바라기는 남북 간을 연결하는 이 생명의 끈이 보다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에 뭔가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보건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그런 거보들이 내디뎌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봅니다. 이 땅의 보건의료인은 분단된 한반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보건의료인이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 당연히 가져야 되고 이건 좋은 보건의료인이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One World, One Health라는 거 코비드-19 시대에 저희가 이제는 다 공감합니다. 나만 건강해서 건강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이 건강해야 우리 역시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인이 협력한다면 세계적인 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남북한의 불통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건은 다시 연결되어야 된다. 또 그런 기대를 담아보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또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집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께서 또 강의자로 다 등장하셔서 여러분들께 각각 다 중요한 의미 있는 꼭지들을 강의를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 또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